안녕하세요. 자, 직업윤리학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 직업의 기능을 본질적 기능과 부수적 기능으로 분류할 때 다음에서 본질적 기능은 이제 가장 직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뭐 여러분이나 나나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뭡니까? 경제적 보상이죠. 우리가 잘 쓴 말로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나 생존을 위해서 이런 말 쓰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직업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일을 맡아서 합니다만은 거기에서 따라서 그 대가로서 받는 경제적 보상, 물질적인 보상, 그게 가장 중요하죠. 위세, 영향력을 갖게 한다. 그 말은 이제 위세, 영향력을 갖게 한다는 것은 어떤 권력적인 측면인데, 물론 정치가, 직업이 이 권력을 부여하는 직업들도 있지요. 예컨대, 검사, 국정원, 또 국세청, 세무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권력을 주어진 부분이 없잖아요. 있죠. 사회적 귀속감을 갖게 한다. 귀속감, 또 소속감. 그것도 2차적인 부수적인 기능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한다. 9급보다는 7급이, 7급보다는 5급이 더 낫겠죠? 그런 것도 부수적인 기능이지. 궁극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연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 자연법, 실정법. 자연법은 말 그대로 천부인권이고 이것은 시대나 국가에 따라서 다 통일된 것이야. 자연법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하지 마라. 이런 거 자연법이지. 그러니까 자연법은 결국 천부인권이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같은 게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자연법 사상은 가장 범위가 넓죠. 반면에 실정법 사상은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야. 잘 쓴 말로 실정법은 자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 따르라. 이게 실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실정법이 아닌데 우리나라 실정법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지금은 이제 간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없어졌습니다만 한때는 우리나라 실정법으로 간통을 인정했죠. 지금은 하지 않지만. 자, 자연법에 대한 설명이 옳지 못한 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 타당성을 지닌다. 시공을 초월하여,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초월하여, 맞죠? 중세는 인간의 본성과 이성이 기초한 합리적 질서라는 사상으로 전개됐다. 자연법은 인간의 본성과 이성이 기초한 합리적인 질서가 아니라 초합리적인, 초월적인 질서. 예? 자연법은 초월적 질서입니다. 합리적 질서가 아니라 초월적 질서. 그러니까 어디나 어느 곳에 존재하는 그런 질서를 자연법이라 그래요. 틀렸죠? 사상적으로 악법의 문제는 정당한 법의 존재를 이념적으로 규정하는 자연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렇죠. 자연법을 전제로 하여 실정법이 나온 것이니까. 고대에는 삼라만상의 우주 질서의 원리에서 연역된 개념으로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습니다. 자연법, 실정법 서로 상반돼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세 번째 문제. 다음의 언명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못한 것은? 자, 너는 인간성을, 그것이 너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것이든 어느 다른 인격에 있는 것이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취급하고 결코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칸트의 어록이고 언명인데, 그 말은 너 자신의 인격이 있던 것이든 다른 어떤 인격이 있는 것이든 그건 보편 타당한 가장 절대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항상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마라. 아주 제가 말했잖아요. 이걸 인간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윤리 어록입니다. 이것은 칸트의 말이다. 맞습니다.
인간의 인격성을 인간의 관계가 상호 목적으로 존중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인간의 인격성. 맞죠? 그렇다고 인간의 인격이 다른 가치적 등가물의 허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다고 인간의 인격이 다른 가치적 등가물의 허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까요? 자, 인간의 인격은 모든 가치를 초월해서 다른 가치적 등가물을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한다. 허용을 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용하겠다 그 말 아니야. 허용하지 않는다. 자, 그거 잘못된 것이지. 인간의 인격성을 인간의 관계가 상호 목적으로 존중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자, 칸트. 물론 쉬운 언명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했던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네 번째 문제. 다음 인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인권. 자,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 이걸 인권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인권이란 인간 존엄성의 법적 표현이다. 법으로 주어진 것이다. 맞죠? 인간 존엄성의 법적 표현이다. 근대 자연법의 천부인권에 대한 관념은 신의 섭리에 따라 부여된 숙명적인 것이었다. 근대 자연법의 천부인권에 관한 관념은 물론 이것은 이제 17세기의 근대 자연법 사상 천부인권 17세기의 어떤 합리주의의 바탕을 둔 것인데 그게 신의 섭리에 따라 부여된 숙명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인 것이죠. 그리고 자연법의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신의 섭리에 따라 중세로 가는 것이 중세에서는 이런 걸 부정했어요. 사실은 천부인권을. 그건 틀린 것이에요.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취급해야지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앞서 봤던 그런 문제에서 봤고. 이러한 새로운 인권 사상은 봉건사회의 신분 질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 사회적 권위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지게 했다. 그렇습니다. 2번이 틀리고. 자, 다섯 번째 문제. 다음 중 상대론적 윤리설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상대론 윤리설입니다. 사회적 관습의 형성 과정에서 윤리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사회적 관습의 형성, 문화 형성, 후천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는 스펜서 듀이, 스펜서 19세기 영국의 학자고 듀이 20세기 미국의 실용주의 학자. 맞습니다. 다 상대론 윤리설이 근거하는 것입니다. 윤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산이라고 보는 윤리설. 인간에 의해서. 하늘이 아니라 인간.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절대론적이지. 절대론에 대항하여. 그건 맞아요. 칸트, 플라톤 등의 제안. 칸트, 플라톤은 절대론적 윤리설입니다. 상대론적이 아니라. 틀렸어요, 그 사람들. 자, 그래서 학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 역시 여섯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조선시대의 유교는 사회 전반적인 윤리규범을 형성하였으나 산업사회 및 정부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최근 유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는 왜 달라요? 옛날에 유교에서 했던 그런 것들이 조선시대 시대적 변천에 따라 달라졌다. 그러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과거에는 윤리였던 것이 지금 윤리 아니다. 예컨대 여러분 대표적인 게 남존여비예요. 이 성리학에서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성리학에서는 아무리 여자가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20세 때 결혼해가지고 과부가 바랐다 해도 재혼을 못해. 지금까지. 지금은 그런 있을 수 없는 남녀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과거와 달리 오늘날 사회에서는 비판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는 상대론 윤리설이지. 과거에는 윤리였지만 지금은 윤리가 아닐 수 있으니까 비판받아 마땅하니까. 자, 상대론 윤리설이 답이 되겠고. 7번째 문제입니다. 홍길동 교사는 고등학교 윤리교사인데 교사 정년을 단축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위에 참가하여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처럼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는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람. 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구별돼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속한 어떤 집단의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윤리교사인데 교사 정렬 단축한다고 나오니까 시위에 참가해서 경찰 폭행했다. 그 개인적인 사람으로서는 윤리적인 교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교사 집단으로 또 집단 윤리로 들어가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어떤 이익에 있어서 이걸 리부어라는 학자가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는 실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서 도덕적 인간이 비도덕적 사회의 일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야. 윤리교사가 자기 정년 단축이라는 측면에서도 비도덕적 사회에 편입될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고한 그런 철학자 리부어의 얘기였고, 8번째 문제. 서양 윤리 사상에는 이성적 사유와 감각적 욕구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크게 전개되었다. 다음 중 이성적 사유 능력을 강조한 윤리론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성적 사유, 그렇게 되면 의무론적 윤리설. 이성적 사유, 감각적 욕구, 그러면은 결과론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의무론적이냐, 뭐 결과론적이냐, 목적론적이냐. 윤리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무론적 윤리설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이성의 사유이기 때문에 다소의 고통도 참아야 돼요. 이 의무론적 윤리설은 마땅히 우리는 타고난 윤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과가 좋으면 좋다. 우리 인간은 원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목적론입니다. 그래서 키레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공리주의 다 여기에 해당되지. 그래서 고대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이성적이죠. 원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칸트의 절대적 도덕법칙, 말할 것도 없지. 스토아과의 금욕주의, 그렇습니다. 스토아과의 금욕주의 반대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가. 그래서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그러니까 키레네 학파 육체적 쾌락,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 쾌락, 그러나 개인적 쾌락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19세기 영국의 공리주의, 벤담, 밀. 이것은 공중적 쾌락주의, 목적론적 윤리설. 여기에 해당됩니다. 방금 이제 소크라테스, 칸트, 스토아 그러면은 의무론적 윤리설 이런 사람들이고 본래 이성적인 존재로서 이제 차라리 학파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문제입니다. 사형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먼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그 의미를 말해봐라. 이게 의미의 의미. 사형제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말이 정당한 말인가? 그 말이 제대로 되는가? 정당하다는 것이 정당한가? 도덕적이라는 것이 도덕적인가? 라로 탐구하는 것처럼 옳다, 그르다의 의미 자체를 탐구하는 윤리학은. 그러니까 그 윤리학의 또한 윤리학이 앞서서 더 지구한 윤리학. 그래서 이제 또는 뛰어난 그런 것으로 메타란 말이에요. 메타 에식스 윤리학이라고 해요. 그 의미 자체를 또 찾아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한, 뛰어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다, 그러다 그 자체를 한번 더욱더 천착해보자, 찾아보자. 메타 윤리학이란 말이고. 10번, 10번째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픈 나머지 남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었을 경우 이러한 행동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 그러면 도둑질은 범죄다. 도둑질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 도둑질해서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 말하는 것. 왜? 도둑질하지 말자고,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처음부터 의무를 갖고 타고났다. 반드시 순수 이성에 의해서 실천해, 깨끗하게 실천해라 라고 말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났다. 길가에 사람이 곤고한 처지에 놓였는데 반드시 구해라. 저 사람 구해준다면 그 말이 아니라 반드시 구해줘야 될 뭘 갖고 태어났다? 의무를 갖고 태어났다. 이걸 이르면 이제 의무론적 윤리설. 또 의무론적 윤리설은 앞서 말한 또 뭣도 됩니까? 절대론적 윤리설 돼요. 절대로 도둑질해서 안 돼. 죽을지언정. 그러나 배고파서 나는 안 되겠다. 훔쳐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상대론적 윤리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의무론적 윤리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칸트랄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강조했던 내용이 되겠고. 자, 11번째 문제입니다. 서양 윤리사상은 이성적 사유와 감각적 욕구의 두 가지를 중심에 크게 전개됐다 하면서 감각적 욕구를 강조한 윤리. 자, 그럼 아까 우리 이 맥락 다시 보네요. 그래서 목적 윤리설이라는 것은 딱 그 학파가 고대에 키레네 학파가 있어요. 이것은 쾌락주의인데 이건 육체 쾌락입니다. 물론 육체적 쾌락은 순간적이죠. 그 쾌락의 강도가 짧아. 그래서 이걸 더 지속적으로 할 수가 뭐야? 거의 에피쿠로스야. 에피쿠로스는 정신쾌락. 이 정신쾌락은 평정심을 갖는다. 지속적으로 간다. 정신쾌락은. 그것을 아타락시아라고 그랬고, 이것을 더욱더 이건 개인쾌락이 겹쳤기 때문에, 개인쾌락이니까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공중적 쾌락이 뭘까? 그래서 그것이 19세기 영국의 공미주의. 이런 건 전부 목적 윤리설이야. 결과가 좋으면 또 즐거움이. 여기서 우리가 말한 쾌락이라는 건 결코 쾌락을 나쁜 의미로 보면 안 돼요. 인간은 너나 나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은 힘들고 쾌락은 즐거운 것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려고 고통을 추구하려고 그랬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거기는 딱 보니까 칸트의 절대적 도덕 법칙은 뭡니까? 이성을 중시하는 의무론적 윤리설인데. 칸트야말로 대표인 의무론적 윤리설의 학자고. 12번째 문제입니다. 집단적 이기심이 사회적 선호시설을 경쟁적으로 자기지에게 유치하는 현상. 자, 일단 이제 이기심이라는 것, 집단적 이기심, 지역 이기주의 다 포함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아노미 현상이라는 것은 뒤늦게미 들고 나온 것인데 아노미 현상은 가치 혼란이라 그래요. 아노미는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첫 번째 말을 무너뜨리면 그 선상에서 계속 무너진다라는 게 도미노 현상이고 도미노 게임도 있죠. 자, 님비냐 핀피냐. 자, 혐오 시설은 not in my backyard. 별로 좋지 않은 시설은 우리 뒷마당에 오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님비 현상이라고 해요. 님비. 뭐 지역 이기 집단 이기입니다만. 근데 선호 시설, 좋은 시설은 please in my front yard. 그럼 뭐가 됐어요? 핀피가 되지. 핀피. 이런 좋은 시설은 우리 지역에 오세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같은 집단 이기주의의 표현이지만 이것은 오지 말라는 것이고 이건 오라는 것은. 뭐 화장터, 응? 또 뭐 쓰레기 처리장, 원자력 발전소 오지 말라. 이것은 어떤 스포츠 시설, 무슨 공원, 또 좋은 시설 오라. 이렇게 님비냐 핀피냐. 핀피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칸트의 도덕률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칸트는 늘상 아까 말한 의무론적 윤리설, 또 절대론적 윤리설, 반드시 우리는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이성이 필요하다는 또 얘기를 했고, 그럴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자각할 수 있는 순수 이성이 있다. 깨끗한 이성이 있다. 이걸 가지고 태어났다. 맞습니다. 어떤 외적 대상에 자극되어서 하는 행위는 도덕적이다. 이건 조건적이지.
어떤 외적 대상에 자극되어서 어떤 조건적으로, 그래서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정언 명령을 해라 했어요. 조건적인 명령이고 가업 명령은 아니고, 이건 가업 명령이야. 행위는 동기보다 나타난 결과에 의해서 평가한다. 뒤집어졌네. 행위는 결과보다 동기가 더 중요해야 돼. 마음속에 처음부터 그런 의무가 있어. 깨끗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 틀렸어요. 선한 의지의 지상 명령에 따른 행동이 도덕적. 이걸 무조건적인 명령, 정언 명령, 선한 의지의 지상 명령. 반드시 해야 된다. 조건을 지어서는 안 된다. 맞죠? 3번에 틀리네. 자,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상대론 윤리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사회적 관습의 형성 과정에서 윤리가 만들어진다. 맞죠? 사회적 관습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스펜서, 듀이 맞습니다. 윤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산이라고 하는 윤리설이고, 자, 시대 상황에 따른 윤리 내용의 변천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시대 상황에 따른 윤리 내용의 변천 반드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이 상대적 윤리설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조선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해도 되고, 조선시대에는 또 반드시 또 상투를 꼽아야 되는, 지금은 머리를 다 잘라 밀어내도 돼. 그 효라는 개념이 바뀌니까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동서고금통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것은 상대적 윤리설. 반대로 절대 바뀌어서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절대론적 윤리설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죠. 15번입니다. 윤리에 대한 설명이 다음 중 옳지 못한 것은, 윤리는 법적 규율보다 협소한 분야다. 그렇지 않나? 윤리 도덕은 이렇게 말하죠. 자, 윤리 도덕이 있다면은 그 일부분, 물론 엘리네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엘리네크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다. 법은. 그러니까 법이 훨씬 더 범위가 좁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 다 윤리, 도덕이 존재한 것이고, 그러니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 법은 윤리의 최소한. 틀렸네, 그것은. 윤리는 법적 규율보다 협소한 게 아니라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라고 가야 되겠지. 윤리는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준다. 윤리가, 이건 착함이다, 이건 악함이다. 기준 제시하죠. 맞네. 이는 유용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당위적인 것, 독일어로 졸레이라 그랬죠. 당위적이다. 마땅히 해야 된다. 우리가 마땅히 당위적인 것. 자인하고 졸레이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당위적인 것, must, 꼭 해야만 한다. 그런 뜻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바를 지시한다. 인간의 도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이치, 이런 걸 뭐 윤리라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짐승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말. 엘리네크 이야기도 있습니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다.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윤리와 법, 또 도덕과 법, 윤리, 도덕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